네, 오늘은 천기 누설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갈팡질팡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 북한이 중국을 완전히 물먹이고 있다. 저거 지멋대로 가는 거다. 분명히 그 얘기도 맞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이 러시아를 먹여 살려주고 있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게 만들어주고 있고, 또 중국이 북한을 그 무역에 있어서 절대적인데, 그 중국이 알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사실상 승인한 거 아니냐, 뭐 그 말도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좀 입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레카, 아 이거다라고 깨달음이 와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용병 공급에 대해 이상한 침묵을 지키고 있죠. 네, 외무부의 소심한 논평이 있었을 뿐입니다. 러시아, 북한이라는 두 주권 국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뭐 이런 이상한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중국의 속이 편안할까요? 미국과 유럽은 시진핑한테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죠. 당신하고 푸틴은 가없는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리미틀레스 프렌드십이라며. 당신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지지하잖아. 이제는 북한의 용병이 유럽 땅을 유린하는 것도 지지할 지경이냐? 그래서 지금 유럽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대해서. 그래서 마침내 10월 29일 네, 유럽은 독일 등 다수 국가의 반대를 극복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5%로 올렸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너무 유럽 안에 분열이 심해서 상당 한 3분의 1 이상은 기권을 했고요. 3분의 1은 올리는 거 반대를 했고요. 3분의 1은 찬성을 했는데 찬성이 몇 표 많아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철퇴를 내리친 거죠. 이거는 북한의 용병 파견에 대한 징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북한이 용병을 파견 안 했더라면 유럽이 그렇게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 용병이 과연 우크라이나에 갔지만 전황이 달라질 거냐?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반면에 중국은 이제 그 타격이 엄청나죠. 예,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 철천지 원한을 품게 됐죠.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에서 살아남으려면 유럽에 밀착해야 되는데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폭망한 거예요, 이것도. 유럽의 관점에서는 중국은 러시아, 북한의 뒷배로 보이게 됩니다. 2022년에는 푸틴의 우크라 침공을 중국에 부채질했고 2024년에는 북한의 용병 진출을 승인한 배후 두목, 그게 중국이고 시진핑이다. 이제 이렇게 유럽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원한이 깊어지고 반중 노선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죠. 북한의 용병 파견은 한미연합군의 선제 타격을 완전히 정당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도해서 언제든 북한을 지업해서 접수 자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세가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군사 용역 서비스, Private Military Company, PMC 업체가 됐거든요. 프리고진이 핵으로 무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용납되겠냐고요. 이는 글로벌 시스템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와그너 그룹이 핵으로 무장했다? 글로벌 시스템이 어떻게 용납을 해요? 결국은 언제 어떻게 패냐, 그것만 남죠. 심지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중국은 왜 북러 밀착을 내버려두고 있을까요? 일찌감치 나서서 말렸어야 되지. 거기다가 한반도는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지역 아닙니까?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중국이 버튼을 누르면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또 버튼을 누르면 긴장 수위가 낮춰지고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는 게 가장 유리해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군사지정학 하는 분들은 이제 학자 중에서도 이 게임을 잘 모르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걸 긴장수위 지배권이라 그럽니다.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어야 패를 한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북한에도 팔고 이러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저게 북한이 쪼르륵 저렇게 푸틴 품에 안겨버리면 중국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숟가락 얹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욱이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아니 러시아 북한의 종주국 큰형님이잖아. 중국은 러시아에서 석유가스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거든요. 또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하고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경제를 떠받쳐주고 교육을 떠받쳐주고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또한 중국은 북한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나라잖아요. 북한의 무역의 한 7, 8%가 중국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외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대부분을 북한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중국이 송유관 꼭지를 잠그면 북한은 2, 3개월 안에 망해요. 그럼 중국이 당연히 우리 상상에는 야 러시아랑 북한을 제어할 힘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야 그 제어할 힘이 있을 텐데 그러면 북러 밀착은 야 시진핑 큰 그림 아니야 저거? 그래서 중국이 북한 러시아랑 짜고서 착한 경찰 악질 경찰 굿캅 배드캅, 북한 러시아는 악질 경찰, 중국은 착한 경찰, 뭐 이런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레카의 순간이 저한테 왔습니다. 일단 이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 굿캅 배드캅 게임을 한다. 그래서 일부러 러시아가 북한에 발을 들여놓도록 만들었다. 이러게 하기에는 한반도는 너무 민감해요. 그러다 이 일 삐끗 잘못돼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 결과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일 삐끗해가지고 북한이 중국 영향권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결과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일 삐끗해서 북한이 자유화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걸 뭐 큰 그림에서 중국이 디자인하고 여전히 판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철회합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군사 지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대부분, 이번에 그 깔아앉은 거, 거기 요번에 지은 거 말고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이 메카가 어디냐? 후루다오항입니다. 네, 그 바레만, 보하이만에 있어요. 여기는 신의주에서 불과 300km밖에 안 됩니다. 백령도에서 베이징이 불과 700km밖에 안 돼요. 중국 지배 집단이 오골오골 모여 사는 베이징 중난하이가 중국의 심장이고 뇌수잖아요. 그럼 북한이 중국 영향권 밖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이 온다. 이건 중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안보 위협이거든요. 차라리 정말 한국이 들어와 있는 게 나아. 한국은 예측 가능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그때 왜 가만뒀냐 이거지. 왜 가만뒀을까? 그래서 시진핑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푸틴, 김정은한테 갈취당하고 셔틀빵 당하는 중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어느 경우든 설명이 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레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러시아 경제를 떠받쳐주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이 당연히 러시아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을 거다. 북한 경제를 떠받쳐주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이 당연히 북한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거 착각일 수 있다. 오히려 칼자루는 러시아, 북한이 잡고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칼날 잡고 있는 게 중국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좀 왜 그런지 여쭈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석유가스를 사주고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음에도 러시아의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음에도, 물론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뭐 영양실조지만 패양 집단에게 약점 잡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왔냐?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됩니다.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도 레버리지를 가진 것도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 상황이 해석이 됩니다. 즉 중국은 갈취 대상이어 셔틀빵 대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상황이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를 이해하려면 뿌리를 봐야 되죠. 중국의 세계 전략을 알아야 이 역설적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한반도 전략뿐만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의 전면적 파산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은 미국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현상 전복주의 혹은 수정주의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리비저니즘입니다. 리비저니즘. 그것의 번역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로부터 가장 커다란 이익을 거둔 것은 중국이었죠.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깨뜨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만도 못한 거죠. 개는 밥 주는 소는 안 무는데. 그리고 중국은 이걸 깨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깨뜨리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종의 정신병, 미치광이 과대망상 상태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 그렇습니다. 1999년 인민해방군에서 나온 초한전이라는 책이 영어로는 The Unrestricted Warfare라고 번역이 됩니다. 초한전이라는 책이 이 같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과대망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중국식 군사사상을 담고 있는 바이블입니다. 그 핵심 명제는 결국 이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미국 서방주도 세계 질서를 전복해야 한다. 예, 짱짱하죠? 예, 빵빵하죠? 이 같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은 2008년 시진핑이 후계자로 확립되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된 이후 점점 강화됐습니다. 사실 2008년이 되면 국가주석은 후진타오인데 후진타오는 지는 해, 시진핑은 뜨는 해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12년을 저는 사실상 시진핑이 엄청난 영향력을 휘둘렀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중국을 좀 드나들었었는데 중국의 식자층들이 그때 계속 시진핑 얘기했어요. 네, 계속 시진핑 얘기했어요. 2008년, 2009년에.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정식 출범한 다음에는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죠. 그러면 중국은 왜 이 같은 과대망상적인 군사지정학 전략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과대망상은 피비린내가 나는 피해망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해망상을 가지면 옆에 사람들 막 찔러 죽이거나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망상 가진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세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피해망상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당방위예요, 일종의.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해서 내가 먼저 죽인 거니까. 일종의 그렇게 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피해망상에서는 피냄새가 납니다. 예, 중국 공산당의 군사지정학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과 동전의 앞뒤면을 이룹니다. 마치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샴쌍둥이 관계인 거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산당이라고 다 같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프랑스나 일본의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은 레닌주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레닌주의를 따르냐 안 따르냐로 다시 또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네. 레닌주의 정당은 군대를 길러서 국가를 장악하고 소유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레닌주의 정당이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에서는 군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당 조직입니다. 인민해방군은 당 산하기관이에요.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알터이고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 당군 복합체가 국가의 오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당과 군이 복무하는 게 아니라 당군이 국가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당군이 한 몸이 되어 국가를 지배하고 인민을 세뇌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레닌주의 정신입니다. 악마의 정신이죠. 레닌주의는 정신을 획득한 지옥의 불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까닭의 레닌주의 정당은 서방의 존재 자체를 혐오합니다. 서방의 가치와 제도를 적으로 삼습니다. 레닌주의에 반대되는 자유롭고 풍요한 세상을 향한 얼터너티브, 대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최대의 적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미국 헌법이에요. 마치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평양 지배 집단에게는 실존적 위협, existential threat이듯이 서방의 자유와 번영 자체가 중국 공산당에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우리, 즉 서방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 아무런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저들은
서방이 색깔 혁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파멸시키려 한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일종의 피해망상이죠. 아주 지독한 피해망상이죠. 바로 이 피해망상에서 군사지정학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기적은 뭐냐면 레닌주의 세계관을 하나도 안 바꾼 채 기업과 시장을 키우고 세계 제조업 1번지가 됐다는 게 중국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레닌주의 정당이 자기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안 바꾸고 자본주의 혹은 기업 혹은 시장 혹은 세계 제조업 1번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중국의 이게 기적입니다. 이건 마치 어떤 기적과 똑같으냐. 중세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회가 생명공학과 진화생물학의 메카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중세 기독교 세계관 갖고 있으면은 생명공학이나 진화생물학은 다 때려 죽여야지. 혹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유지한 채 페미니즘 사회가 된 거랑 똑같아. 성립 불가능하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랑 페미니즘은.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하나도 안 바꾼 채 기업과 시장을 키우고 세계 제조업 1번지가 됐다라는 게 이런 뜻을 가집니다. 네. 이 같은 근본적 모순은 오직 자유와 공정을 향한 끝없는 개혁을 통해서 해결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로 이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 지금 4대 보험 박정희 대통령 때 됐습니다. 그게 공정하다. 그걸 사회안전망 제공해야 된다. 그때 막 하루 삼시세끼 밥 먹기 시작할 때 이걸 했어요. 4대 보험을. 우리 부가가치세. 그 투명해지거든요. 세수가. 그거 1977년부터 했잖아요. 77, 78년. 우리 민간 주도, 시장 주도 경제로의 이행. 박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 시작했잖아. 또 그에 앞서서 우남 이승만 때 농지개혁이라든지 그런 자유와 공정을 향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왔는데 그 길로 가야 되거든. 근데 중국 공산당이랑 인민해방군이 권력 놓기가 싫거든. 안 났지. 그래서 그 길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10,000명 이상을 학살했을 때 끝장났습니다. 개혁파였던 자오쯔양 공산당 총서기를 체포해서 평생 가택연금하면서 끝장났습니다. 이 수구반동의 수괴가 바로 등소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소평을 개혁 개방의 아버지쯤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 손에 피 많이 묻은 그런 사람이에요. 업보가 큰 사람입니다. 네. 즉 중국 공산당은 자유와 공정을 향한 개혁 대신에 공격적 중화민족주의와 과대망상적 군사지정학 전략을 택한 겁니다. 몸은 돈을 쫓고 있는데 머리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기형적 존재가 된 거예요. 몸은 돈을 쫓고 있는데 머리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러니까 희한한 거죠. 이 까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은 예전의 냉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 냉전은 서로 따로 살자 이거예요. 서방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를 만들었고요.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권은 자기들끼리 경제 블록, 코메콘을 만들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교역과 금융거래가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그냥 서로 따로 살자예요. 그게 컨테인먼트였어요. 냉전이었어요. 그러나 중국은 다릅니다. 지금. 온 몸이 세계 시장 속에 푹 잠겨 있어요. 우리 따로 살자 해서 하루아침에 쫓아냈다가는 인류가 멸망하는 핵전쟁 나요. 지금 죽을 판인데 핵전쟁 일으키지. 이렇게 쫓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쫓아내서도 안 돼요. 단지 첨단 분야의 기술과 투자 이런 영역, 이런 선별적인 영역에서 철저히 차단하되 자파를 만들든지 웬만한 가전을 만들어서 대충 먹고 살 길은 터줘야 됩니다. 이 양면 전략이 신냉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냉전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중국이 왜 이런 세계관을 가졌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이 왜 가졌냐. 결국 피해망상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피해망상의 바탕을 둬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그 글로벌 질서를 확 뒤집어 버리고 중국이 세계를 정복해야겠다라는 황당한 미치광이 같은 과대망상 군사지정학 전략을 갖게 됐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한반도는 어떻게 나타났냐? 시진핑과 굉장히 밀접해요, 관계가. 북한은 이제까지 모두 6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중 5번이 시진핑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2006년 최초 실험만 후진타오 시대입니다. 2009년, 이건 명색은 후진타오인데 실제 실세가 시진핑이에요. 2009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시진핑이 후계자로 확립된 이후라서 전 시진핑 시대로 봅니다. 그리고 2013년에 한 회, 그리고 2016년에 2회, 그리고 2017년에 1회. 이거 전부 다 시진핑 시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예, 2006년 한 번, 2009년 한 번, 2009년까지 시진핑으로 볼 수 있으니까 2009, 2013, 2016, 2016, 2017. 6번 했는데 5번이 시진핑 시대예요. 예. 핵무기는 반복적 실험을 통해 안정화되고 소형화됩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수준까지 소형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안정화되어 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시진핑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네, 여기서 잠시 생활탈출 재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시진핑 시대에요. 전부 다 2010년대 이래요. 보시면은 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거 시진핑 시대입니다. 2010년 이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2014년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줄줄이 공개됐어요. KN-10, 화성-11, 화성-11가, 화성-11나, 화성-11다, 화성-11시옷. 네, 이렇게 됩니다. 전부 2014, KN-10 2014 공개된 게 화성-11 2018, 화성-11나, 일명 KN-24 2019, 화성-11타 2021, 화성-11라 2022, 화성-11시옷 2021. 전부 그러니까 원래 흉악한 레닌주의 집단인데 중국의 간땡이가 확 부은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 해에 세계 금융위기 터지잖아요. 그거 터지면서 간땡이가 붙거든. 그래갖고 2010년대 들어서 이 짓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흉악했는데 심보가. 예. 순항미사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행히 순항미사일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탄도미사일은 탄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격이 돼요. 순항미사일은 지능적으로 만들면 요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행히 아직은 본격적 초보 단계인데 요번에 이제 이 기술을 달라라고 이제 그 정은이가 이제 푸틴한테 조르겠죠. 예. 뭐 금성 3, KN-19, 화살 1, 화살 2, 불화살 3-31. 이거 보세요. 2015, 2017, 2022, 2021, 2021, 2024. 전부 그러니까 중국이 숨겨져 왔던 흉악한 심보가 다 간이 부어갖고 밖으로 막 삐져 나오기 시작한 이 시점이라고요. 그게 다 시진핑 시대거든. 예. 준중거리 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시진핑 시대입니다. 당연히. 예, 북극성, 화성 7, 화성 9, 화성 10, KN-18, 북극성 2, 화성 12, 화성 12나. 예, 전부 다 2015, 2016, 2010, 2017, 2017, 2017, 2023. 예. 전부 그렇잖아요. 1000km, 1300km, 4000km, 2000km, 6000km, 6000km. 아유, 참나. ICBM도 당연히 시진핑 시대죠. 예, 이것도. 그리고 이제, 평양 집단이 그 2024년 10월 30일 엊그저께 이제 18,000km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공언을 하면서 이로써 ICBM 개발이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화성 13, KN-08이라고도 하고 화성 13 또 KN-14 이게 앞에 아마 뾰족한 것만 좀 고쳤나 봐요. 그래서 같은 화성 13으로 분류하더라고요. 화성 14, 화성 15, 화성 17, 화성 18, 화성 19. 네. 2012, 2015, 2017, 2017, 2020, 2023, 2024.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시진핑이가.
핵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후르다오에서 300km밖에 안 떨어진 나라인데 만약에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갖췄다가는 중국이 이거 가만두겠어요? 승인 아래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힐러리 클린턴 여사께서 2013년에 어마무시한 돈, 그때 한 50만 불쯤 받았을 거예요. 골드만삭스 임원 앞에서 비밀 연설을 했던 거는, 비공개 연설했던 그때 나온 얘기는 다 구라입니다. 착각이고. 그 얘기의 이제 핵심적 명제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착한 사람들이고 중국 인민해방군, 특히 북부광고가 나쁜 놈들인데 정은이는 북부광고랑 아삼육이어서 이 착한 진핑이나 착한 공산당 말 안 듣고 지금 짝짝꿍하면서 지금 핵과 미사일로 막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그 시진핑을 통해서 북한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힐러리 여사께서 소설을 쓰셨습니다. 예. 정말 착각은 자기 마음이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건 우리 한국인들이죠. 네, 아주 난 이 양반 얼굴만 보면 구역질이나. 자, 그래서 이게 미치광이 계산법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제가 북핵 반점이라 그러잖아요. 북핵 반점은 중국이다, 오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북한을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키면 우리 중국이 남중국 해와 태만을 도모할 때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군, 주한미군, 주인무군을 발 묶어두는 강제력, 코어션을 발휘할 수 있다. 미치광이 계산법이죠. 왜 미치광이 계산법이냐? 분단되어 있는 상태, 즉 북한의 존재는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 일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적 완충, the minimum level of strategic buffer예요. 최소한의 전략적 완충이에요. 한반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야 분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북한과 같이 실패한 국가, 거덜난 국가를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키면 무슨 일이 나중에 벌어질지 몰라. 분단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저런 실패 국가가 핵과 미사일로 무장되면 언젠가는 결국 접수 해방시킬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나서서. 혹은 그 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인데 핵을 무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뒷배 삼아서 베이징에 대해서 지멋대로 개기는 거라. 이걸 로그, ROGUE라 그러거든요. 이런 상태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